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경제 방향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나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집약을 했습니다만 최종 순간에 제목을 개조 대신에 개혁으로 바꿨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친 문제라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쩌면 뭐 수박긋핥기처럼 좀 피상적인 그런 측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20분 정도 Q&A를 당부받았는데요. 시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체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룬 성취 그리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과 걸림돌 그리고 앞으로 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와 뭐 방향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취는 그야말로 뭐 눈부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해도 가히 과장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1945년 광복 이후 주로 4.19 혁명이 날 때까지의 기간을 근대국가 수립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 상태에서 우리 건국의 헌신하신 선조들이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북한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당시 해방 이후에 그 지식인들의 사실 그 성향은 그 사회주의 좀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었는데 세계 흐름에 좀 밝으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게 아니고 서구방 쪽의 체제가 옳다 하는 그런 그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남북 간간에 53배의 국력 격차가 벌어지게 된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국력이 앞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그걸 6.25 동란 등을 비롯해서 성공적으로 억지해 왔다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핵심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또는 우리말로 하면 중심인데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가가 존속하고 있는 중심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심의 하나가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간파한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미 동맹 약화 또는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 느낄 수가 있죠. 어제도 어젠지 그젠지 대학생들이 미 대사 관저있던 그곳을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어로 하면 백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써놓은 그 문맹태치입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의 성인들의 80%가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제 할머니도 그때 저더러 그 시계가 저렇게 걸려 있는데 손자인 저를 불러서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몇 시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지만 야 할머니가 어떻게 시간을 모르실까
그런 의구심을 어릴 때 가졌었거든요. 당연히 뭐 글을 읽을 줄 모르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좀 읽어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20년 만에 아까 김태원 원장님이 말씀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1966년에 우리 성인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80%가 성인들이 글을 읽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이 제출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문맹률 통계를 제출하는데 1966년 이후 우리나라는 문맹률 통계가 없습니다. 그 유네스코 기준에 보면 문맹률이 1% 이하면은 완전 퇴치됐다고 보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통계청 통계에도 보시면 문맹률 통계가 66년까지 나오다가 이후에는 통계가 없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긴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는데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를 하시게 돼요. 그때 우리 해방이 됐을 때 전 국민의 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의 4분의 3이 뭐 자작농과 소작농을 겸한 분도 있었지만 뭐 말하자면 남의 땅을 붙이는 사람들이 농민의 4분의 3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소작농이라 하면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가 가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농지개혁을 하면서 모두가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농가당 3헥타르씩 정부가 분배를 했는데요.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무상으로 분배를 했는데요. 남한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로부터 정부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몰수를 했고요. 북한은 공짜로 몰수를 해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게 됐고요. 남한에서는 수용을 해서 말하자면 유상으로 정부가 지주들의 땅을 사들이고 유상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래방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땅마다 1년 반치의 산출물,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의 150%라고 보시면 되죠. 150%를 5년에 걸쳐서 갚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산출물의 30%씩을 땅을 3헥타르 분배받은 농민들이 정부에 갚도록 했고요. 정부는 지주들에게 그 농지 정권을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발부를 하고 5년에 걸쳐 갚았다. 막 그런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전에는 자녀들을 소먹이라든지 또는 뭐 땔감을 해오라든지 말하자면 농사 보조 인력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자녀 공부를 큰아들만 시키고 잘 시키지 않았는데요. 농지개혁한 이후에 보시면 확실히 이제 농민들이 여력이 있어 서민들이 여력이 있게 되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심지어는 큰 딸, 둘째 딸까지 학교로 보내는 그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문맹 퇴치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60년대 이후 우리 산업화의 큰 원동력이 되게 됐습니다. 이거 최근에 뭐 사학개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교육을 갑자기 전 국민들에게 확대하려니까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때 하지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좀 설기를 발휘하신 게 그 유경 사업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장려를 했어요. 최근 문제가 된 웅동학원 같은 것도 뭐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좀 돈 있는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설립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고, 대학교를 보시면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 중에서 사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중고등학교를 사학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상당한 이정만 대통령이 인센티브도 주고 사학 운영하는 데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가지고 사립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유산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사학의 운영 책임자가 2대, 3대에 걸쳐서 세습이 되면서 초심이 좀 변질이 되고 비리도 뭐 드러나고 요즘 뭐 웅동학원 뭐 그런 거 다 아시듯이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최근에 와서 변질된 것이고 뭐 초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우리나라의 이 사례를 교육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무더워서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의를 좀 벗고 진행해도 되겠죠? 네. 자, 이게 근대국가 수립 건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까지 대강 뭐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했던 것이 그 압축 산업화,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 탈출과 또 경제적으로 성장도 했지만 그 못지않게 상당히 분배 상태에도 개선이 되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동, 계층 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수립 1948년 이후 7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연평균 7.2%입니다. 7.2% 성장을 했는데요. 연평균 7.2%씩 성장한다고 하면 몇 년 만에 국민 소득이 2배가 될까요? 퀴즈입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 숫자에 대해서 조금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72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72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령 연평균 6%씩 성장하면 72 나누기 6을 하면 12가 나오잖아요. 12년 만에 그게 2배가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고 뭐 사람 키라든지 나무의 둘레라든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4%씩 성장하면 몇 년 만에 2배가 될까요? 18년 만에 2배가 되나요? 4 곱하기 18하면 72가 나오죠. 연평균 3%씩 성장하면 24년 만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7.2%씩 성장했다는 것은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몇 년 만에 2배가 됐을까요?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20년 만에 4배, 40년 만에 8배, 50년 만에 16배, 60년 만에 32배, 70년 만에 64배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 제외하고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 2% 성장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 전분기 대비 0.6%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2%가 안 될 거다. 뭐 그런 것들이 전망치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뭐 2% 그게 뭐 중요하냐, 뭐 2% 되든 3% 되든 뭐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씩 성장을 연평균 하면요 2배가 되는데 24년이 걸리는데요. 2%씩 성장하면 2배가 되는데 36년이 걸리는 거예요. 70이 나누기 2를 하면, 그죠? 이거 2%와 3%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나중에 누적이 되면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을 지금 2% 하지 않고 3%로 끌어올리자.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뭐 생산성 향상도 하고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들 인적 역량을 높여서 4%까지 끌어올리자.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장률 1%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걸 일단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우리가 7.2% 성장을 했고 구매력 기준 순소득이 급증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많은 하여튼 서민 중산층이 급격하게 향상이 됐어요. 여기 다들 그 이제 문맹 상태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대학을 나오는 상태가 되고 소득도 상당히 그 구매력 기준으로 높아지면서 형성되는 게 그게 근대 시민사회라는 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뭐 민주주의고 언론 자유고 뭐 가문 집회고 막 그 생각하기도 귀찮고 한데, 그보다는 조금 아주 잘 사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새끼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고 하면 시민의식이 싹트게 되고, 그것이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처음에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학생들 중심으로 한 4.19 의거 같은 데서 나중에 뭐 5.18 민주화운동 1987년에 60 그 시민항쟁 등등으로 이어지고 최근까지 뭐 오늘도 한다는 강화문 집회 등의 그 바탕이 어느 정도 좀 뭐 살만하고 교육도 받았다 하는 것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가진 자원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진 자원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초기 또는 중기,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쪽이 좀 대리성 부른 싹이냐 하는 쪽으로 그 전략적 선택을 잘해서 그쪽에 좀 몰아주고, 그래서 그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데요. 어떤 좀 잘한 똘똘한 기업도 그렇고 연구 분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좀 똘똘한 쪽에 좀 잘 되면 그게 나중에 확산되는 그런 전략을 잘 썼던 것도 경제 발전의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87년 이후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화, 세계화, 우리 박세일 교수님이 주창하셨던 세계화, 뭐 그 뒤에 선진화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대단히 지금 내걸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까지 이르지는 못했어도 전반적으로 우리 국격이 크게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세 차례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그것이 뭐 대통령 탄핵 이런 굴곡의 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런 평화적인 그 정권 교체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원조국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 필리핀이 뭐 지어졌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몇 년 전만 8년 전에만 해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다목적댐 건설하는 근데 2억 달러 사인을 제가 하고 왔었거든요.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앞섰는데 왜 이렇게 됐냐? 여러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국민들인데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필리핀 여전히 대부분의 농지가 소수의 그 파워풀한 그룹들 다 뭐 과점 상태로 갖고 있어서 소작농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필리핀을 어렵게 만든 뭐 요인이 된다는 것도 정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하여튼 교육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공이 상당히 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또 보건, 공중보건 이런 쪽에 공이 상당히 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태어나는 대한민국 여아들은 인류 최초로 그 동갑내기들끼리 코호르트들끼리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을 100세를 넘는 최초의 그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명이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공중보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 70년대 말에 도입했던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 등이 좀 작동이 효율적으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상당히 또 민주화도 뭐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들이 131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건국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면서 분배 상태도 나름 괜찮고 또 민주화도 상당히 이룬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느냐? 거의 없죠. 거의라는 뜻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있긴 한데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니까 우리가 견주기가 좀 그렇고요. 싱가포르는 또 이런 민주화 이런 순위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뒤처집니다. 이스라엘이 있긴 한데 그 역시 뭐 상당히 좀 제한된 관점에서 소수의 테두리에서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신생국이긴 한데 나라가 생기면서 합류했던 외국으로부터 이주했던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태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대부분 선진국이었습니다. 뭐 독일, 당시만 해도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 등에 또는 미국, 러시아 등에 있던 그런 선진국에 있던 유태인들이 와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또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그런 우리 발전 궤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세계은행 등에서 모범 사례로 한국을 배워라 라고 지금 신흥국이나 개도국, 저소득국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몇 가지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OECD 34개국 가운데 OECD 34개국은 선진국 클럽이죠. 클럽 가운데서 넷 테이크홈 페이 하면 순수치 소득인데요. 여러분 용어로 하면 글쎄 통장에 찍히는 금액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금 떼고 정부에서 또 도와주는 거 더하고 한 개 넷 테이크홈이고요. 내 집에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다 물가까지 감안하면 PPP를 감안하면 OECD 선진국 34개 가운데 1인 가구가 5위 4인 가구는 소득 수준이 9위니까 꽤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건 뭐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분배 상태가 우리가 뭐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러고 또 뭐 빈익빈 부익부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설명들을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분배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X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위 계수고요. 진위 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높을수록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여기 0.2, 0.6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하고요. Y축은 부자 간의 소득의 대물림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소득의 대물림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동북 방향으로 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서남 방향으로 갈수록 불평등 정도가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중남미 국가들이 가장 불평등하고요. 그 다음에 영미계 국가들이 그 다음 불평등하고요. 중간에 있는 게 유럽 대륙계 국가와 뭐 오세아니아계 국가, 일본 등입니다. 가장 평등한 나라가 나온 대로 북부 나라들이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인데 우리 관심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죠.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굉장히 평등한 그룹에 속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해야 평등하냐는 정답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뭐 뒤에 설명 안 돼요.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가장 4월 달에 그 나사에서 찍은 한반도 야경인데요. 북한은 평양 정도만 희미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바다처럼 보이는 사진. 이쪽은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일본입니다. 지금 53배 격차가
국력으로 나고 있고 1인당 소득은 2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괜찮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아까 한미동맹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달리 좀 서로 비교 성향이 강해서 경쟁이 치열했다, 뭐 그런 걸 꼽는 분도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크게 나누면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정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둘로 나누어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해방 이후에 상당히 인구가 늘었다. 인구가 늘면 우리가 발전하는데, 국력이 커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늘면 자연스럽게 의식주 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인구 배당 효과라고 하는데요. 인구 배당 효과가 크게 있었다 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그러시죠. 168만 명. 이분들이 평균적인 한국인, 평균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훨씬 인적 역량이나 경제 관련 의지나 모험심이나 적응력이나 이런 것이 평균 이상이었던 분들이라, 이분들이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 교육열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고요.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공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기는 한데요. 이분이 이공계를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우리 과학, 기술, 이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문과, 이과, 지금은 자연계, 뭐 사회계 그렇게 부르는, 인문사회계 부를 텐데요. 그때 문과보다는 이과의 코타를, 정원을 크게 더 많이 배정을 강제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법대, 상대, 은행 이런 거 들어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부에서 그걸 막아놓아 버리는 거죠. 그쪽은 못 가도록, 이 공과대학 이런 쪽으로 많이 가도록 코타를 많이 배정을 했었고, 대학 정원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한양공대, 인하공대, 뭐 광운공대, 공과대학, 공전, 공업 전문학교 이런 쪽에 굉장히 티오를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에서 인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라고 그러죠. STEM 인력이 많이 배출이 됐고, 이분들이 우리 그 산업의 아주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1980년대 중반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공과대학 졸업생 숫자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네 나라 세계 최강공업국들이요 의 공과대학 졸업생 숫자보다 많습니다. 한 해 배출되는 인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선진국 학자들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여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합친 것보다 더 한국의 공대 졸업생 숫자가 많았다니까, 한국이 제조업이 강한 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후에 뭐 아까 건국 세력들의 그 체제 선택, 또 빈약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 얘기도 했고, 또 좀 운이 좋았던 면도 있어요. 중국이 바보같이 모택동 중국이 좀 바보같이 바보 같은 체제를 선택하고, 또 모택동 주석이 뭐 여러 가지 실정을 통해서 벼농사의 마지막 수확할 때 피해가 되는 게 참새라는 얘기를 두고 참새 박멸 명령을 내, 참새 뭐 200만 마리인가를 200만 마리, 뭐 2천만 마리인지를 잡았더니 참새 대신에 나타난 게 메뚜기인가요? 참새가 먹이로 하는 메뚜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창궐해가지고 또 더 비농사가 더 좋아졌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그게 있는데요. 중국이 늦은 통에 우리가 약간 좀 이익을 받은 게 있고, 또
우리가 피해도 봤지만 일본이 한편 5, 60, 70년대 비약적으로 도약하면서 우리가 뭐 이웃한 효과, 스피드오버 이펙트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다가 미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엔화 환율을 가치 절상을 강요받는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돼서 일본 엔화가 갑자기 두 배가까지 뛰는 그런 게 80년대 중후반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를 대신하여 우리가 또 미국 시장 등에 발을 들여놓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는데, 뭐 삼성전자의 TV, 그러니까 소니를 대체한다든지 현대자동차 등이 일본 자동차와 어깨를 겨루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또 우리가 급성장할 때 세계적인 무역 흐름이 자유무역이었어요. 지금은 보호무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당히 잘 흐름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지금의 중국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개발 독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정경유착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부작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정치가 적어도 경제정책, 사회개발정책 등의 표심을 영합하기 위하여 정치가 관여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최소화하고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이 군부 정권들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KDI라든지 또 평가 교수단이라든지 관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존중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백년 대계라든지 국민 민복 기준의 그런 정책 운영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어떤 거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정치 부분에 보면 어쨌든 큰 정부의 유산하고 소모적인 정쟁, 이걸 우선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약적인 압축 발전을 할 때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는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쪽에 자원을 몰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큰 그림은 정부가 그리고 끌고 오는 정부 주도의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게 국민소득 $10,000 되기 전이나 한 $20,000 될 때까지는 몰라도 이제 $30,000가 넘어선 시점에서는 이 민간 쪽에 자율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를 덜 해야 되는데, 이 해오던 관성이랄까요?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걸 불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기업인들이 우르르 수백 명씩 대거 따라다닌다든지 선진국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대통령께서 눈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눈을 부라린다 그러면 기업들이 모두 거기 눈치를 보고 위축이 된다든지 하는 것 등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당 대표라든지 정부의 관료라든지 등등의 힘이 너무 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다는 중앙의 입김이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 또 자연히 국민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중앙정부들은 다 해결해 달라고 기대는 게 강해요. 청와대에 뭐라 그러죠? 청원인가요? 청원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어느 프로야구팀 감독을 해임시켜 달라 그런 것까지 올라오기도 하고요. 도저히 청와대 소관 사항도 아닌데 하여튼 정부가 다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얘기고요. 정치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이 파레토 향상, 이건 좀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파레토 향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적어도 다른 한 사람 이상의 이익이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 또는 움직임을 파레토 향상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포항제철을 건설한다, 황무지에, 포항에 있는 황무지에 포항제철을 건설한다 하면 그 건설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특별히 피해가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이걸로 일자리가 생기고 뭐 수출도 늘어나고 괜찮을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밀양에 뭐 송전탑을 건설한다 해도 그 자체 하나가, 송전탑 건설이 대부분의 국가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할, 건강의 뭐 위험이라든지 등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송전탑 건설 자체가 파레토 향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는 기득권들이 권리 의무 관계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초래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심 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스테일메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뭐 등등인데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각 분야, 뭐 공직, 법조, 언론, 학계, 시민, 사회단체, 문화, 심지어 종교계까지 과잉 정치화가 되어서 모두 다 모든 부분이 정치화가 되어 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 입교식 할 때 뭐 대체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지금 또 벌어지고, 앞에 말씀드린 건 대체로 전반이 큰 흐름이고요. 이건 최근의 흐름인데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이라는 걸 큰 원칙으로 하고요.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주권 재민입니다. 보통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공화주의를 안 하면 어떤 게 되나요? 군주주의, 뭐 왕정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붙이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 일인에게 거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그게 공화주의의 반대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그게 공화주의인데 이걸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이제 해두고 싶고요. 그 외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 독립성을 중시하고 특히 비지배 자유라는 것은 다른 나의 의견이 전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않을 나만의 소신을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비지배 자유입니다. Freedom of Non-Denomina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다수결과 비지배 자유는 상당히 상충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상충할 수 있는데 이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혼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개헌 안에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는 교과서가 지금 배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그 교과서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뭐 어려움 잘못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포퓰리즘의 뿌리를 둔 신권위주의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게 민중 독재로 비화할 조짐이 있다.
뭐 다행히 최근에는 광화문 집회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뭐 오늘도 열리고 있다는 서초동 집회라든지 또는 뭐 청문회를 뭐 국민청문회로 하자든지 이런 거는 인민재판하자 뭐 이런 거하고 또 뭐 같은 얘기거든요. 아무 누구도 나중에 뭐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는 민중 독재로 비유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서민은 착하고 기득권층은 나쁘다 하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을 하는 그런 것 등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거라든지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폐쇄적 민족주의로 집단 참여를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라 2002년 같은데요. 미선희 교수님 뭐 그 장갑차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중생들을 미군들이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걸 살인행위라고 하고 막 했던 것부터 해서 지금 또 여러 흐름들이 좀 위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북한의 한미 이간질 전술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외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뭐 이거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성장 기조가 굉장히 성장 활력이 아주 낮아졌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가 아주 성장이 덜 되는 것도 괜찮은데 일자리가 아주 사정이 안 좋고 특히 청년청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가장 까만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OECD 평균 선진국 등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다 청년청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 외에 성장 외에도 아까 분배 상태가 괜찮다고 했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대물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현상이 꾸준히 한 20년 동안 강화되고 있는 흐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걱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조국의 자녀가 어떠고 이런 것도 사실 이 속에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김태환 원장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 대입 이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손자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며느리가 언제 토요일 좀 작은 손녀를 좀 봐줄 수 있냐,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학원에 입학하는 시험을 치러 내년에 입학을 학원인데요. 7살짜리인데 학원에 입학을 시험을 치러 한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시험 치러 가야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1차 합격해도 2차가 또 있고 그래서 뭘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데 보내고 관심이 부모가 있으면 또 시간이 있고 하면 그 자녀가 그 교육을 잘 받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있어요. 공교육 현장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라 이게 참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데 거기다가 이 정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것마저 없앤다 하니까 자사고 같은 것마저 없애면 오히려 학원 사교육과 강남 이런 쪽에 강남 서초 쪽이 경쟁력이 월등히 더 격차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자립형 사립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녀가 5%도 안 되니 95%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니까 저거 다 좀 언짢기도 하고 좀 질투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 없애버리자 하는 쪽으로 찬성을 한다는 걸 정치권이 읽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걸 참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쪽은 크게 보면
지금 전체 시대 흐름은 역시 정부가 이끌고 가는 것보다 민간 쪽의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끌고 가는, 뭐 옛날에는 관치라고 해야 돼. 저는 관치보다 관제, 정부가 만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으로 끌고 가려는, 엊그제도 지난 9월달 일자리 동향이 나왔는데 35만 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60대 이상이 38만 개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40만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일자리 빼면 민간에 만든 일자리는 5만 개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 아주 상황이 심각하고 이러면 뭐 잠시 그럴 수는 있겠죠. 뭐 대공황 때 미국이 뉴딜 정책을 쓴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항구적인 정책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 경제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정부 부처 이런 데 봐도 공직자들이 대부분 왜 그렇게 그 반대를 안 하고 왜 그러느냐, 반대해봤는데요. 여기하고 청와대에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관료들이 다른 그 토를 달고 이러면 안 되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고요. 공직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공직자들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왜 사회복지라고 할 좀 더 넓게 보면 우선 그 마을에 관해 가서 뭐 필라테스를 가르치거나 팝송을 가르치는 강사들 뭐 류에 정부에서 만드는 그 일자리하고, 그리고 그 농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 올해 작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혹시 갑자기 우리가 농업국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많이 하면서요. 베이비 부모, 제 친구 서울 검교 시골에 집을 전원주택을 지었다 놀러 해서 갔더니 2층 집인데 1층의 절반은 뭐 외벽은 없이 기둥만 세워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다른 한편은 온실이더라고요. 그린하우스를 지어놓고 2층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온실, 특이한 취미를 가진데, 그게 아니고 온실을 지으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력요금, 전기요금이 50% 할인이 돼요. 농사용 전력요금은. 그리고 농업인을 인정받으면 면세 유류, 휘발유, 경유 이런 것 등을 면세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고용주가 절반 내고 본인이 절반 부담하는데요.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지역 의료보험에 가면 고용주 몫까지 자기가 다 내야 되니까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요. 이 부담이 꽤 됩니다. 집이 있고 한 사람들은. 집이 있고 자동차 있고 뭐 이러면 건강보험료가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 절반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들이 그래? 그럼 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제 친구가 가 있는 그 양평군에서는 그걸 잘 안 따지냐? 양평군에서는 뭐 전력요금은 한전에서 깎아주는 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깎아주는 거고, 면세율은 국세청이 깎아주는 건데, 양평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양평군으로서는 주민등록 이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농사를 지으시는지 안 지으시는지 우리가 뭐 확인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네에 주민등록을 두시고 오래오래 계십시오. 그것이 양평군의 인센티브고요. 이사해서 좀 있으니까
이장이 왔더래요. 와서 제 친구한테 인사하러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표를 하나 보여주면 이 중에서 저기 취미생활 적합한 게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필라테스, 단전호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팝송, 뭐 꽃가꾸기 뭐 쪽이 이거 뭐냐? 아 우리 마을회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뭐 2시간씩 단위로 이 취미 활동만 있는데 군청에서 강사가 나와가지고 무료로 해준다. 난 뭐 별 시간도 없고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아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크게 뭐 내가 말에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 뭐 안 하시더라도 일단 여기 좀 한 3군데 정도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왜냐? 그 매 밤마다 6명 이상이 수강을 해야 반이 유지가 된대요. 6명 이상 수강해야 되는데 농사철에 바쁘고 하니까 뭐 1명, 2명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휴강 뭐 이렇게 되는 날도 있지만 그래 되면 우리 마을에 뭐 괜히 또 배정된 돈을 특히 안 쓰고 돌려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3개 정도 하신다고 월수금 해가지고 사인해 주시면 그 군청에 제출하고 그러면 강사도 와보니 오늘 2명밖에 안 나왔다 해도 아니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자기도 그 반이 유지가 돼야 수당을 받고 안 해요. 양평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관광부에서 그 전체 예산을 해서 양평군으로 내려보내가 집행해라 하는 거니까 양평군도 굳이 뭐 예산 따지고 갈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좋다 이런 거니까. 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가 돌아가면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르신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 돈을 손은 누가 키워가지고 세금은 누가 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뭐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이 말씀을 다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거는 최근 통계는 아니고요. OECD 전체를 비교하는 거라 보니까 2016년 통계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통계기는 한데요. 위에 있는 것은 노동정책 프로그램 중에서 말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프로그램은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주는 것, 물고기를 갖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으로 유지하는 일자리다.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우리 비중이 아주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고기를 직접 갖다 주는 거는 뭐 그렇게 헝가리 같은 것보다는 원래 공산국가였으니까 덜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체 통계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한국만 보면 이거 훨씬 더 높아졌어요. 요거는 더 쭈그러들고 요거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것이라든지 이건 아마 김평 선생님 말씀드리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정부만 욕할 건 아니기도 한 게 전체적으로 뭐 결국 우리 국민들의 그 실력이 답보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심층학습이 아니고 의문이 들어서 궁금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념만 대충 아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어가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독일어 불어를 뭐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이게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좀 고쳐 나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대학에 있어서 뭐 추론컨대 대학 총장님들이 리더십이 없어요. 이거는 구조개혁을 해나갈 동문학과 없애고 중문학과 늘리자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문학과 뭐 재학생, 교수, 동문, 학부모까지 뭐 뛰들고 와서
반대야, 결사 반대, 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35일 만에 사퇴할 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왜 대학 총장 그게 없냐, 선진국에 왜 하고 왜 다르냐?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은 임기가 단임이에요, 대체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임한 총장이 없습니다. 4년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지만 한 번 4년 끝내고 또 연임하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총장이 들었어도 뭘 한다 하면 동문학과에서는 또 떠들다 말겠지. 뭐 저 사람 임기가 한 3년 남았나? 뭐 3년만 버티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총장 자신도 임기 4년인데 뭐 4년밖에 안 할 건데 뭐 20년 30년 뒤를 위해서 내가 굳이 구정물에 손을 담궈가지고 뭐 떠들고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총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장들의 퇴임사를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대과 없이 끝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무슨 업적이 아니고 큰 잘못이 없이, 물론 겸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들 첫째 덕목이 대과 없이 끝내는 게 첫째 덕목이에요. 뭐 좋은 게 좋다, 뭐 그냥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첫째,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단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학 총장만 단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 이런 거 다 한 번 하면 잘했던, 못했던 끝이에요. 다음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정권의 개국 공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음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 몇 년 하신지 아세요? 20년을 넘게 회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하니까 영이 서는 거예요. 이거 해 하면 딱 알겠습니다 하고 지켜지는 것이고, 또 그 바깥에 뭐 물자 조달하거나 공사 계약할 때 정치권에 입김 들어오는 거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다 그냥 회사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을 또 국회의원들도 흔들지를 못하죠. 제 양반 20몇 년 해왔고 대통령 신임이 지극한데,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5년 단임하셨으면 경부고속도로고 포항제철이고 아무것도 못하셨을 거예요. 자,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어느 조직에나 있는 여러 문화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최근적으로 흥미로운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직장에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건 오늘 정반대인데요.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 동료, 보아한테 배우는 게 가장 없다.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가장 없다는 게 한국이고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단아 취급을 받아서 얘기 꺼낼 분위기가 못 되고, 그냥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 또는 상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빵이라 할까요? 좀 용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딱 나오고 있어요. 혹시 제가 글꼴이 깨질까봐 PDF 파일로 드렸는데 이걸 좀 키워보시고 또 잘 흐리멍덩하게 잘 안 나오시면 PT 파일을 따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가 안 되고 파레토, 이제 아까 향상 말씀드렸는데, 변화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갱신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차량 공유 시스템 같은 것도 원격 진료 다 가야 한다, 선진국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좋다는 거 아는데도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인감정명 구닥다리다, 전 세계 가면 전부 사인만 하는데 왜 인감정명 이걸 해요? 전 지금도 인감정명을 한 달에 한두 통 꼭 때려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데 이 불편하게 왜 이렇게 하냐. 사인만 알아보니까 사인하는 게 훨씬 위조 가능성이 적대요. 동양대 총장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위는 그냥 똑같이 위조할 수 있는데 사인은 참 위조가 어렵대요. 그래서 위조 가능성도 적다는데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없애보려고 했죠. 그때 전국에 그 도장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장 파는 분들이 그 수천 명이 되시는데 그 참 영세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합회를 결성해서
막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5번 뵙고 설득해가지고 한 반 이상 설득이 돼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명 확인서라는 것도 만들고 했는데 뭐 정부가 바뀌면서 뭐 그냥 그게 5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게 허지부지 돼가지고 아직도 인감정령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이 뭐 제 잘못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차량 공유 이런 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 줄 알았더니 OECD 평균에 비해서 어느덧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나 디지털 역량은 뒤떨어지더라 하는 최근 자료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고용보호가 우리 너무 엄격합니다. 너무 엄격해서 3시 20분까지 하시는 건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이 질문도 하고 질문 받을까요? 20분까지 너무 고용보호가 엄격해서 참 이 한 번 하여튼 어딘가에 운 좋게 정규직이 되면 계속 정규직이고 운 없게 실업자가 되면 계속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노동시장입니다. 고령화 이거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2015년의 노인 부양비 수준은 OECD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낮아요. 가장 젊은 나라인데 2065년이 되면 노인 부양비가 일본 뭐 이런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은 나라가 될 거라는 최근 통계입니다. 또 다른 자료인데요. 한국은 노인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가장 쉬운 나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 한국 근로자들은 시키는 걸 잘한다. 순종을 잘하고 엄격하게 반면에 시키지 않는 건 절대 안 한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게 좋은 덕목, 시키는 걸 잘하는 건 좋은 덕목인데 시키지 않는 걸 안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상사가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상사가 챙기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게 로봇입니다. 로봇은 시킨 것, 입력된 거는 굉장히 잘하고 철저하게 하고요. 입력되지 않은 거는 알아서 지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게 앞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한국 근로자, 특히 9세대 이런 뭐 꼰대라 할까요? 근로자들은 로봇에 의해서 대체하기가 아주 쉽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지금 아주 낡은 문화와 관행이 들어있고 특히 이 중에 맨 밑에 거 보시면 우리라는 말처럼 이 소집단 의식, 기속 배타주의,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한 따돌림,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쏠림,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는 상대 비교 성향 이런 게 굉장히 견고하게 남아있고요. 나머지 상당히 삶의 질은 경제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도 삶의 질은 상당히 낮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약간의 완화가 되겠지만 장시간 근로, 장거리 출퇴근, 과도한 사회교육, 빈약한 여가 기회 등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지난번 입교식 때 좀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사회기강에 가장 밑바탕에 주춧돌이 법치가 있고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둥이 되는 게 예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좀 높은 마룻대가 되는 거는 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박세희 교수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는 법치 이걸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경우 많고요. 최근에는 특히 노조, 지도자 등등의 또 심지어는 뭐랄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소속 정당은
무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인데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옛날에는 없던 이상한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언론에서도 크게 그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또 뭐 어떤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뭐 의원총회는 평화민주당인가 거기다 다시 또 대한신당 자기는 당을 뭐 세고 넘겼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정당 소속은 바른미래당 하나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욕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예치 더 나아가서 뭐 덕치 이거는 좀 뭐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만 잘 살려고 하고 별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보고 깔보고 하는 그런 의식 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동네 아파트에 목욕탕 아파트 단지가 좀 커서요. 대중 목욕탕을 아파트 안에 스스로 운영하거든요. 가보면 탈의실에 거울 있고 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써붙여놨어요. 우리 단지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꼭 지킵시다. 1. 수건은 1인당 한 장씩만 씁시다. 2. 헤어드라이어는 두발 건조에만 사용합시다. 3. 크림과 로션은 얼굴에만 바릅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면 수건은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이 1인당 2장씩 쓰고요. 헤어드라이어는 심지어 발가락 같은 거 말리는데도 아마 수건으로 발가락 닦으면 좀 안 좋다 이 생각해서 발가락 겨드랑이 막 있는데 헤어드라이어를 처음에 저는 저 사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크림 로션 이런 것도 막 그냥 엉덩이도 바르고 왜 그 엉덩이에다 로션을 바르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샤워 부스에 가면 막 비누 칠하는 수건 있잖아요. 거품 많이 나는 수건. 자기가 썼으면 조금만 몇 발짝 가면 그 모으는 통에 넣으면 되는데 샤워 부스에 가면 그냥 그 비누 그 칠한 수건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 면도기 뭐 일회용 면도기 이런 것들 그 버리지. 그게 일본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정말 그 우리하고 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민 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뒤에 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율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할 거냐 가치를 좀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뭐 자유민주주의가 옳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약간 좀 저는 2% 이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공선생님이 하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충분 조건으로 공동체주의가 꼭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게 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간길 또는 높은 길 정도의 규범이나 국민의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밑에 이건 돼지고요. 돼지 머리 위에 탁 올라탄 흡혈박쥐입니다. 이 종의 이름은 데스모드스 로톤드스라고 학명이 되어 있는데요. 왜 저런 좀 괴상한 동물을 가져왔냐? 이 지구상에 박쥐가 한 970여 종 있다 그래요. 박쥐는 잘 아시는 대로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죠. 뭐 헤엄치는 포유류가 고래라면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공병대라 뭐죠? 공수부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게 고래를 해병대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공수부대인데 쥐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종의 숫자가 많은 게 박쥐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포유류가 박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한 종류인데요.
얘는 피를 먹고 사는데 동굴에서 어스름할 때 나와가지고 새벽 먹이할 때마다 새벽녘에 기거하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자기가 이 돼지 같은 걸 만난, 이 돼지를 만나서 피 빨아먹게 많겠죠. 포식을 할 수 있는 박쥐는 자기 정량보다 한 20%를 더 먹는 거예요. 정량보다. 그래 먹고 날아가서는 동굴에 운이 없어서 그날 식사를 하지 못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한 박쥐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주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새벽에 기거하에 조금 지나면 아사하는 그런 박쥐는 없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러면 잘 아는 박쥐, 옆 동네 또는 가족, 사촌 뭐 그런 박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동굴 안을 다니면서 못 먹은 박쥐를 찾아가지고 토해준다는 거예요. 생태학자들이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사율, 폐사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박쥐 중에서 굉장히 종의 번식에 유리한 그런 쪽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합니다. 동굴을 떠나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할 때는 자유롭게 자기 역량껏, 능력껏 경쟁을 하고요. 그 결과 돌아와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뭐 세금을 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박쥐의 관행상 자기가 또 굶을 때 누가 포식한 박쥐가 자기를 떠먹여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호혜적 이타주의 표본으로 봅니다.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하여튼 돼지 새끼도요. 하여튼 참 공생의 지혜가 있는데 그거 쓰려면 시간이 너무 없겠네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 현실적 구현에 관해서는 뭐 자율학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 뜻 속에 이 공유, 협업을 중시하고 비판, 이견을 경청, 관용하고 인내심 이런 게 다 자유민주주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약육강식의 시장 정글이다 뭐 그런 등으로 오해가 되긴 하는데, 이 속에 이미 허펼박쥐 같은 개념이 녹아 있긴 한데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게 박세일 교수님 말씀하신 예치, 덕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예치가 아주 확립된 나라로서는 일본 같은 걸 들 수가 있겠고요. 경우가 바르다, 주고받는다 하는 점에서. 근데 일본은 제가 생각할 때 덕치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훌륭한 나라는 아니에요. 덕치가 잘까지 발전한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고아의 입양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든지 뭐 환경 보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덕치까지 가 있어서 공동체 자유주의, 한때는 그 북부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불렸거든요. 사회민주주의로 불렸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1990년대 말부터 그 나라들이 자유주의 쪽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에서는 뺐습니다만은 초등교육 시스템부터 해서 의료 시스템 같은 것에 굉장히 여러 계획들을 많이 해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자유 쪽으로 아주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죠. 뭐 이 얘기, 우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폄하하고 도덕적으로 분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내로남불이죠. 여기 제가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새벽에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허다라고 해도 허다가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허다하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김영란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이 허다하고 예외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좀 순화를 하고 현실적 합성을 올려야 돼요. 허다 이거를 좀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야를 보면 야당일 때 주장하던 것과 여당일 때 주장하는 게 달라집니다. 야당은 늘상 KBS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가 여당이 되면 종전에 여당이었던 당이 이제 KBS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당은 또 KBS 뭐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검찰개혁 같은 것도 저희들이 월요일날 다시 또 뭐 세미나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 이중성이 우리 강하다 그런 얘기 참고를 하시고 자율학습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역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자아도취해가지고 딴 쪽으로 가지를 치다가 보면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나머지 건 좀 그냥 참고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 제가 그 쓴 내용 중에 질문이나 비판 등이 있으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 예, 그러시죠. 질의응답.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기라고 하고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아까 총장 연인제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는 평소에는 원래는 총장 직선제라는 걸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장님 덕분에 찾아보니까 이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3, 4대 대물림 되고 뭐 10년, 20년, 30년 연임한 총장들이 있다. 근데 부정부패나 비리가 심각해가지고 이제 총장 직선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최근 시국을 보니까 이제 10대 중학생회가 총장 직선제를 얘기하면서 단신 농성을 하고 있고 뭐 충남대나 연세대는 이번부터 이제 학생이 직접 보는 총장 직선제를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앞으로 사학법 관련해가지고 파고들 것 같은데 제가 10대 때였기 때문에 총장 직선제를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이제 바뀌어서 임명제나 간선제로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직선제로 이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총장 직선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약간 책임의식이나 공약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혹시 거꾸로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물론 저도 정치 과잉을 굉장히 주의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총장 직선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총장을 연임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는데 그건 사학들의 경우라고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학은 일단 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하려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든지 변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국공립대학보다는 좀 많이 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데 그 주인은 직접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담임제로만 가다 보니까 핵심 개혁 과제가 표류하고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 아주 옛날에 국공립대학 임명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통령 직선제의 바람을 타고 총장 직선제가 처음 되었어요. 그 다수결로 뽑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경조사를 찾아다니는 것을 비롯해서 설명절에 선물도 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 학과, 학문단위 등의 모임, 회합, 초대 등을 받아서
혹시 총장 되시면 동문과를 없애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일은 절대, 아, 동문과 없애야죠. 이렇게 답변하면 표가 안 나오니까, 아,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겠죠. 총장 되시면 월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당연히 많이 올려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요지는 결국 표심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표심에 영합해서 개혁 과제는 욕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적을 많이 만드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게 좋다 뭐 하는 쪽으로 무골호인 마당발이 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다수결이 민주주의잖아요. 직선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학문적 역량이나 인품이나 개혁의 그 비전과 열망 같은 게 충만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그 도움이라는 게 가치 측면이라기보다 이익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그러면 명문대학들 어떻게 하냐? 명문대학이 아니냐? 명문대학 아닌 대학도 선진국에 대해 총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고, 뭐 제가 있던 대학 같으면 총장이 그 후보자가 한 1000명 넘게 그 총장 추천위원회가 1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1000명 넘는 후보자를 서치를 해가지고 추리고 뭐 숏리스트를 만들어서 면담하고 근데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덕망과 양식을 갖추고 대표성도 있는 그런 사회적 존중을 받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총장 임기가 없어요.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 중에는 제가 초상화를 보면 died in office가 많아요. 그 저는 영어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처음 가가지고 이 사람 사무실에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died in office라고 해서 보니까 초대도 died in office, 일에도 died in office. 그래서 제가 전부 순직하는 게 이게 뭐 집에 죽을 때 집에서 안 죽, 병원에서 안 죽고 사무실에 와서 일부러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인데 그게 인오피스가 재직 중 사망이더라고요. 재직 중 사망이라는 뜻은 죽어야 임기가 끝나는 종신직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한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뽑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키니까 뽑을 때 얼마나 그 투표가 뽑아야 되겠어요.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뽑더라.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장 직선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직선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와서 이주호 장관 계실 때 그걸 서울대부터 해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죠. 그러니까 뭐 간선제라는 게 미국처럼 그 추천위원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회라는 데서 좀 여러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이사회 추천으로 좀 바꿨는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꼭 총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마당발인데 그 해보고 싶은 정치 지향적인 그야말로 제가 볼 때 그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폴리페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꾸 직선제 하자고 주장하지. 또 네. 그 미완이 법치라는 요 부분에서 보면요, 기업자금 유용과 자영업자 탈세 복지 부정수익. 제가 봤을 때 그 자영업자 탈세하고 복지 부정수급은 조금 그 단위가 금액이 좀 적지 않냐. 네. 그거보다는 국가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돼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보면 공사가 있고 산전이나 산자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과연 그 예산들이 적합하게 쓰이고 있냐 그 부분이 좀 제가 글로 썼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고 썼었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 정부 이쪽에 진짜 문제가 많다고 막 거품 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하는데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만만치 않다. 뭐 이래저래 보면 기업인들도
법인 자금으로 자기 자동차를 뭐 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가족 자동차까지 한다든지 부터 해서 자영업자가 막 개인은 탈세가 얼마 안 되겠지만 모아보면 그 규모는 꽤 클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한다든지 현금, 지금도 제가 어디 중국 식당에 가니까 우리 분당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밥 먹어 계산을 하려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뭐 얼마를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아니 저도 인정하는데 국가기관에서 과연 그게 또 어떠냐. 아, 국가기관도 정말 뭐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냥 그 당평군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뭐 이게 내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누수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 제가 100% 동의하고요. 이게 제일 뭐 크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다음 수업이 언제부터죠? 5시부터인데 혹시 예. 또 punk트에 질문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아까 그 가치 철학 말씀하셨는데 호혜적 이탈주의가요. 그 호혜적이라는 게 서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없으면 존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럼 누가 먼저 해야지 상대방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종교 같은 게 되게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제 그 가르치고 전공한 중에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에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거냐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남북한 간에도 뭐 상호 신뢰 이런 거에서 좀 큰 형이 뭐 또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처음에 좀 양보를 했는데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해도 저쪽은 뭐 그냥 까칠하게 나온다든지 하면 슬그머니 화도 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여러 실험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들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딱 황금률이다 뭐 금과 옥주다 이런 것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고 봐야 될 테고요. 그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룰을 잘 안 지키고 자기 혼자 이속만 차리는 그런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되어서 도태할 확률이 높다는 걸 깨달으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 혼자만 챙겨 먹고 나눠주지 않았던 흡혈박쥐는 결국은 지가 굶었을 때 뭐 도움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갔겠죠. 왜 이 데스모더스 로턴더스는 이렇게 하고 박쥐들 중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 박쥐도 많이 있는데 왜 어떤 박쥐는 아직 그렇게 안 됐을까? 이거는 아직 생태학에서 연구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박쥐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박쥐들도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수천 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등등의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걸 이끄는 게 좀 시간을 앞당기고 뭐 촉발한다 할까요?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그 훌륭한 꼭 정치 지도자 아니라 종교계의 그 위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신다. 뭐 김수환 주경이나 그런 분이 뭐 계신다든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얼마나 스무스하게 되고 얼마나 또 숲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것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들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론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달리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의인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뭐 지하철에 누구를 구하다가 자기가 희생된 사람도 있고 의인들 같은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걸 또 얼마나 어릴 때부터 초중학생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마인드가 확산되고 그것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할 거냐 하는 건 또 좀 다른 상당히 해야 될 이슈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이런 경제 방향하고 관련. 이거는 국가를 움직이는 아주 우리 총장님이 방략이라고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경제술이라고 했더니 술은 좀 아닌가, 방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비전 같은 건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크래프트인데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론은 좀 강하고 또 되풀이 얘기하는데, 강론이 없이 총론에서 머물거나 맴도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뭐 좀 약한 편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김대호 소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노동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대호 소장님이 지난 국회 세미나에서 저한테 박수 치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게, 서울시 이번에 지하철 노조 185선 뭐 파업한다고 하잖아요. 한동안 파업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고건 서울시장 계실 때 서울시 지하철이 4년 동안 임기에 세 번 파업을 했어요. 한 번은 버스하고 연계 파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에 브리핑을 받으니까 서울시의 뭐 위협 요인, 도전과제 이런 걸 받았는데,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 파업하면 이 서울시가 참 큰일입니다. 지하철 유동인구가 뭐 수백만 명인데,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러면 파업을 안 하게 할 수 있냐, 그 노조한테 뭐 잘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뭐 이런 시기더래요. 그런데 이말 대통령께서 시장께서 그때 기업 CEO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꺼내신 게 카드가 서울시 사무관 이상 공무원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뭐 서울 뭐 SH공사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 공공기관의 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그러면 지하철 기관사 자격증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대요. 지하철 파업하면 꼼짝 못하는 게 기관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늘 군에 가 있는 또 경찰에 입대한 기관사 몇 명 부르다가 하는데 하루 이틀 하고 나면 피로해가지고 막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데, 기관사 자격증 따는 걸 알아보니까 한 몇 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듣고 몇 달만 하면 그게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게 좀 기계 조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관사 자격증을 3,500명인가를 서울시 간부들하고 공공기관 간부들이 다 땄어요. 그러고 나서 재임기간 중에 지하철 파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관사 자격증 따도록 하는 거, 이게 방략이죠. 방략이고, 파업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저 비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략이 되게 약해요. 이게 없이 말로만 떠들고 해가지고 이해되는 거 이해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Get things done,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연구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학계,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대가 굉장히 약하고요.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이 약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대선 때 각 정당 공약을 봤거든요. 좀 평가를 해달라고 언론사에서 요청이 와서 공약을 봤더니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숨이 일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의당이었어요. 정의당은 자기들이 내거는 방향과 그 밑에까지 딱 맞더라고요. 맞고, 이것도 굉장히 하부 단위까지 정말 이런 것까지 공약이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무슨 사업장의 점심시간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단위 노조 등에서 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협상도 해보고 그래서 딱 적어놓은 건데,
자유한국당 공약은 어떠냐? 비전은 뭐 자유민주주의 뭐 홍준표 대표 그래놓고 밑에 가면 뭐 최저임금 뭐 연도만 좀 틀리지 2022년까지 시간당 10,000원 인상 돼서 뭐 하여튼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잡탕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뭐 안보 이슈 빼놓고는 어느 당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이 구체성이 방향이 없어요. 뭐 좀 쓰다가 만 것처럼 이래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지금까지 뭐 크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지금 근대 국가를 수립해가지고 이후 지금처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일본. 그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지금도 그 뭐 이어령 선생께서는 자건 축소지향의 일본인가 그런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일본의 그 국가 발전 계획이나 그런 거 앞에 큰 거 말고 밑에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까지 안 오고 중간 정도 수준의 얘기가 계속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상표만 바꿔가지고 새 것처럼 포장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반복해서 내지 더 진전이 안 되는데 학계도 책임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뭐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좀 통 큰 그런 면모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실용이 아니고요. 우리는 실용 좀 거리가 멀고 너무 좀 이런 게 제가 볼 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건 그야말로 탁상에서 생각한 거지 현실 적합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복 자유라든지 뭐 대중교통 체계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뭐 굉장히 큰 포용적 뭐 성장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당장은 약간 그 뭐 마음을 살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가 없이는 본색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답변에 짧은 질문에 너무 길게 답변해. 사실 오늘 예. 저기 그 경제 강약의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우리 김대호 소장께서 우리 정치 리더십 아카데미 주요 키워드로 제안을 해주셔서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는